컴퓨터학 기반의 생물학을 하는 이 생물정보학은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가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컴퓨터의 기반은 튼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을 좀 공부를 하면서 실제 생물학 데이터를 그냥 먼저 다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 데이터를 한번 수업 때 그럼 그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주로 이제 뭐 실습 과목이 아니더라도 뭐 예제 데이터를 한번 보여주고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시는 예제 같은 걸 좀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 한 600명에 대한 유전자 발현량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그냥 아무나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미국의 힘인 것 같은데 그런 공개 데이터를 받아와서 공개된 어떤 의료 데이터나 어떤 생물 데이터를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정상인과 유방암 환자들의 유전자의 발현량의 차이를 한번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뚜렷이 차이 나는 유전자들을 뭐 통계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테스팅을 해서 이제 얻고 그 유전자의 기능들은 생물학자들이 공학계도 다 밝혀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유방암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유전자의 발현량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다음에 그게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 이런 거를 좀 예시 데이터를 이렇게 주면 조금은 그래도 캐치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족력이 있는 그런 질환들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도 실제 한번 다뤄보면은 예측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질병의 예측을 하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되게 옛날 배우긴 하지만 저희 때는 핫했던 안젤리나 졸리 여배우가 있잖아요. 안젤리나 졸리 배우가 한때 이제 옛날에 한 20년 되게 아주 이제 핫한 배우였었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었죠. 절제술을 해서 되게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거하고도 또 뭐 관련이 암은 유전이 잘 안 되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5% 정도가 유전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안젤리나 졸리는 또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가족력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유방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니 젊은 나이에 유전자 검사를 한번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유방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유전자의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으면 그 변이가 많이 축적이 돼도 이 유전자의 기능은 상실하지는 않은데 매년 이 검사를 받다 보면 변이가 얼만큼 축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쯤 한 10년, 20년 뒤이면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변이가 계속 일정 기간 일어나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거네요. 네,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50 넘어서 그 배우가 유방암을 발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50%인가 60%였던 것 같은데요. 가장 어려운 방법은 절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방암을 획득할 확률이 70%였던 게 예를 들어서 뭐 5%로 줄어든다든지 이제 문제는 절제를 하면은 굉장히 조금 여성으로서의 좀 상실감이 클 수가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아마 지금은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물정보학 분야가 아주 여러 군데서 이제 의학하고 연관돼서 또 신약 개발하고 연관돼서 다양하게 활용된 것 같은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아무리 생물학을 공부해도 생물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협력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들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생물학자와 저같이 컴퓨터학자가 얘기하는 언어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식물학자랑도 일을 해보고 의사분과도 일을 해보고 그다음에 암을 하시는 분, 백신 하시는 분 그 일을 해봤는데요. 여러 전문 분야랑 일을 해보셨는데 같이 뭔가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좀 해줘 이게 딱 핑퐁이 되기까지 최소 1년 반에서 2년은 걸리더라고요. 언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접근법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연구에 대한 합의가 되는 과정까지도 상당히 조금 맞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근데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제가 못한 거를 그쪽에서 이제 잘하니까 보면 시너지는 되게 좋긴 하거든요.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찾기는 그거는 사실은 어려운 분야입니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또 맞습니다. 분야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아. 필요합니다. 네. 그럼 외국에서 한 10년 전에 시작됐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 생물정보학이 네. 최근에 이제 많이 도입되고는 네.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넓지는 않죠. 외국에 비해서. 네, 2001년부터 아, 블루밍을 했는데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에 반해 한국은 이제서 조금 이제서 이제 늘어나는 한- 추세이긴 하고요. 네. 그러면 지금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만큼 또 이쪽 분야에서 도전을 한다면 또 네. 그만큼 또 앞으로의 또 여러 가지 가능성도 그만큼 넓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네, 저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넓다고 얘기해 주시면 넓습니다. 네. 대학원 연구실도 운영하고 계실 거고 네. 학생들도 이제 배출을 하실 텐데 생물 정보학을 하면 이제 연관된 부분들이 많다고는 네, 얘기를 했지만 네. 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우선은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회사는 아무래도 대기업 같은 회사는 가장 1순위가 되는 우선순위가 현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매출을 올리는 거, 수익을 그러니까 수익을 만드는 거니까 거니까. 아까 말씀 이거는 긴 시간이 필요한 그렇죠. 그래도 의학이나 뭐 네. 제약 이런 쪽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약회에서 조금씩 생물정보학자들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주로는 학위를 계속 이어나가고 아카데미아로 가거나 아니면 병원같이 그런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한 기관 또는 코빅이나 아니면 크립 한국에 있는 생명과학연구원 같은 데로 취업을 많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은 넓어지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바이오 쪽 관련해서 네. 의료 쪽 헬스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나 또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하시는 분야에서도 많은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보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수님 요즘 뭐 연구하시는 주제 중에 네. 재밌는 거뭐 사례 하나 재밌는 소개해 거요. 주시면 좋겠네요. 감염 환자의 중증도는 네, 지금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재밌는 것 중 하나는 유전체를 완성하는, 그러니까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건데요. 그거를 저희 분야에서는 어셈블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의 유전체는 염색지 1번부터 XY까지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DNA 서열을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그 유전체가 알려져 있는 게 인간에 대한 것도 알려져 있고 강아지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고 고양이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알려져 있지 않는 생물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유전체는 뭐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를 것이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다 유전적인 요인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유전체에 맞춰서 어떤 약을 처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 유전체를 안다면 어떤 질병에 대한 기전 아니면 질병이 발병될 확률이 또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를 거니까 그러려면 이제 제 샘플을 얻어서 제 거의 유전체를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되게 어렵고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트랜스크립토미क 어셈블리를 가속화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좀 만들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네, 많이 필요하죠. 네, 근데 근데 일단은 네. 본인 걸로 제 거는 무서워가지고 못 하겠고요. 공개된 거를 네 치팅해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속속들이 다 밝히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꿈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신 생물정보학이라는 이제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제 컴퓨터 학부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네. 컴퓨터 학부가 어떤 학과인지 좀 네. 마지막으로 소개 한번 해주시고 경북대 컴퓨터 학부에서 공부하면 어떤 분야로 또 진출할 수 있고 사회에 가서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우리 시청하는 중고등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하겠다고 컴퓨터학부를 간 건 아니고요. 영어를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과가 어딜까?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과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왜냐면 컴퓨터랑만 대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어를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영어를 안 쓰려고 네, 컴퓨터 컴퓨터 학부를 갔었고 그렇죠. 네, 바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희 컴탁부에서는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컴탁부는 특히 교수님이 34분인가 계시는데요. 분야가 되게 다양합니다. 통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 다음에 보안, 클라우드, 저같이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가상 현실, AR, VR 하시는 분들 계시고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에 컴퓨터가 불가피하잖아요. 안 쓰는 그렇죠. 것이. 지금 뭐 컴퓨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취업하는 분야도 되게 다양합니다. 저같이 생물학 쪽으로 가신 분들 계시고 아니면 뭐 저희 학부에서는 희망을 하는 대기업들,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도 이제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서 부서가 굉장히 여러 나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네, 그렇죠.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맞습니다. 가장 근접하고 거기에 핵심적인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학과가 컴퓨터 학부, 아까 말씀하신 통신부터 생물까지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네, 학과이고 네. 좋은 학과이다. 좋은 학과입니다. 대신에 이제 챌린지도 많죠. 왜냐면 챗GPT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저보다 코딩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뭔가 일을 시키면 챗GPT로 코딩 안 한 친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챗GPT가 컴퓨터를 뭐 방해를 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얼만큼 챗GPT를 잘 쓰느냐로 능력이 아마 또 좀 갈릴 것 같고요. 챗GPT도 코딩을 잘 알면 그만큼 또 더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요즘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코딩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코딩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딩을 좋아하셨다고 잘 하셨으니까. 하려면 뭘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 호기심. 예를 들어 이제 뭐 점토로 어떤 인형을 만든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코드는 무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보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점차적으로 그래픽 쪽으로 간다든지 조그만 게임을 만들어 본다든지 계산기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러면 거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굳이 교과목을 듣지 않더라도 알아서 유튜브에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알아서 되게 어린 나이부터 그걸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우리가 생명과학, 생명공학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었는데 오늘 정인욱 교수님이 연구하고 계신 생물정보학 다소 생소했는데 또 그렇게 많이 생소한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런 분야와도 밀접한 학문이었다는 걸 오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고 생물학과 컴퓨터와 이런 쪽에 양쪽에 다 관심 있는 학생들도 우리 교수님한테 가셔서 열심히 배우시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생명과학, 생명공학 회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촬영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It's my